동아일보 단독 보니까 이 내란 특검법 통과돼 있는데 최상목이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근데 31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탄핵 마일리지가 99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2월 3일 날 헌재 재판관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지적했던 이전에 특검법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 야당이 양보해서 다 사실은 그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양보했어. 이거 위헌인 것 같아요라고 개구라를 친 거지만 그래 알았어 속아줄게 그렇게 해서 낸 거거든요. 이번에도 양보 많이 해서 내준 거잖아요. 엄청 양보 많이 해서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 최상목이 거부한다면 그런 위헌 여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뭘로 거부할 거냐면 여야 간에 합의가 없다라고 거부할 거예요. 또? 그거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물론 제가 보기엔 이번 특검법은 심지어 재의결하면 200석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2개밖에 안 모자랐고 2석이 더 넘으면 되는 거거든. 보니까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16명이 따로 단톡방도 파 있다는데 국힘 의원들 16명이 서로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래요? 반체제 우익들과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8명 넘어왔잖아요. 네네. 8명이 6명 넘어왔지. 2개 모자랐죠. 기권 1명 했고. 네. 그러니까 그 8명 넘어오는 게 난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봐요. 거부권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상목은 정말 얼마나 이게 대망신이야. 전형적인 오대수 전략이에요. 오늘 대충 수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왜 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태균이 실려 있어요. 그럼 지금 명태균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기 대선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진다. 이 공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선거 중에 자꾸 잡혀가. 네. 두 번째, 이 내란 특검이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김용현, 여인영, 윤석열이 안가에 모여갖고 계엄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젯밤에는 계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낮에는 민생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고 불리던 찐윤이라고 불리던 지대부라고 불리던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았을 거예요. 예. 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최소한 방조했거나 말리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진보 진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렸던 판결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통진당 해산 판결이 있어요. 내란 예비 음모의 동조만 해도 정당을 해산하는 사법부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특검이 통과돼서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실제 해산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야당은 그 공세를 하겠죠. 니네는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반체제 인사들과 결합을 해서 뭔가 여론을 돌리고 있고 실제로는 존재를 걸고 있는 두 개의 특검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걸 안 갈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선거만 지나보자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국힘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을 언젠가 손절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손절 시점은 이제 대선 경선이 끝나면 이제 경선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손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찍어줘야 되니까 경선 끝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잔인하게 손절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취재기자들 얘기도 하는데 내적 손절은 이미 다 했죠. 내적 손절은 이미 다 했는데 아니 저는 변호인단도 손절했다고 봐요. 내적으로는. 변호인들까지도.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 기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방어하면서 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내적 손절 자기들은 정치적 타산을 해가지고 내적 손절 뭐 물론 신념화돼 있는 사람도 있어. 뭐 김민전 이런 사람들은 뭐 신념화돼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타산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계속 갖다 쓰고 전광훈을 호출하고 전광훈한테 가서 절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신념화한 시민들이 생겨요. 불량식품 파는 거예요, 그게.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입맛을 길들이는 거지. 그게 정말 나쁜 정치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한국 정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칫하면 반체제 길거리 극우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발언권이 넓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들하고 타협할 겁니까? 그거 안 되죠. 아니죠.
얼마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뭐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다 감옥 보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링 바깥으로 엉덩이 싸움을 해갖고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려면 여론조사 추이는 참조하고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차분하게 가야 돼요. 민주주의가 한 발짝 나갈 거냐, 민주주의로 민주 헌정을 회복할 거냐, 아니면 87년 이전으로 그보다 더 극악한 어찌 보면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 반민주, 반체제, 정치 테러 정치로 갈 거냐. 이거는 여론조사의 추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독재를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고 그럼 나도 독재할게. 정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이 지금 어쨌든 그 극우 세력이 집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나 거기에 아까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부정선거 그쪽에서는 굉장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환기 씨도 여기 참전을 했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오늘 좀 한 발 빼긴 했더라고요. 자기는 뭐 부정 선거를 해서 누가 이득을 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건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빼긴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한 발 뺐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거의 저도 좀 봤는데 1시간 가까이 연설한 거 아닙니까?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량식품을 파는 정치가 그런 그릇된 신념을 가진 개인들을 만들어내고 맞아요. 그 개인들이 셀럽이거나 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이분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공무원 일타강사예요. 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 유튜버를 공무원 인재 개발을 하는데 임명한 이유가 보냈죠.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상 교육.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했다. 뭐 심지어 이렇게 봅니다. 한국사 강사인데 네. 그 심지어 경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서 역사 의식은 없는 거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히스토리컬 센스, 그러니까 역사 감각, 눈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근데 우리는 더 큰 빌런도 있어요. 그런 최고의 인플루언서, 그 극우 최고의 인플루언서 있어요. 전 세계 대마왕 앨런 머스크가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AfD라고 독일의 극우 정당이거든요. 네. 거기 전당대회 하는데 독일인의 자부심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나치에 준하는 그것을 격려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네, AfD. 그래서 그 취임식 때 손동작도 그러면 약간 이거 나치식, 했잖아. 의도한 게 맞았나 네. 보네. 저는 의도했다고 봐요. 그래 전 세계 연대를 하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실은 이게 한국적인 윤석열 예외적 형상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그런 반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 반체제 정치 테러리스트들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좌우를 다 떠나서 야 마리 르펜 같은 극우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되지. 결선 투표 가면 무조건 떨어지거든 르펜이. 그래도 결선 투표 오를 만큼의 그렇죠. 정치적 세력을 세력은 갖고 있는 있는 거죠.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가 의회 총기 해서 사람 민간인 5명 경찰 4명 죽었어요 그때. 취임하자마자 그 22년형 받은 사람 사면 복권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극우 반민주 반체제 그런 정치 테러에 기반한 혐오 정치 세력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원칙을 갖되 장기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윤석열 하나 뽑아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의 내란의 부하 수행 주요 업무 종사자들 여기가 한 부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광훈, 세 번째는 전광훈에 절하는 사람들, 절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이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경찰에서는 전광훈 관련해서 수사팀을 따로 구성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발언들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황적으로 뒤에서 이번 서부지법 관련해서 어떤 아니 근데 뭐 전담팀 꾸리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언론에 그걸 밝히는 거고 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다? 더딥니다. 네, 너무 더디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막 선동을 해서 연설을 해서 그 다음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부지법을 그렇게 부셨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살납니다. 그 다음날 민주노총 다 압수수색하고 박살나는데 정광훈 유튜브 지금 올려져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선동을 했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날 오후까지 집회에서 선동을 했어요. 근데 서부지법으로 가자. 예, 정광훈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국회에서 공항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기자회견을 하게 둬요. 그때 일단 체포를 해서 왜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경찰 관계자들이 기자들이 오히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는데 다양성 차원에서 그랬다는 대답을 했다는 말도 거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차원들이 너무 느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들을 관리했던 정광훈이 공공연하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연설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를 받고 있고 정보를 주고 있고 이 채널이 있다라는 걸 공공연히 밝혀왔어요. 저는 이 관계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지금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법원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권의 작동이 너무 더디다. 맞습니다. 네. 100번 동감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들, 전광훈에게 절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됩니다. 맞아.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를 공권력으로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좀 그렇게 안 되면 답답하더라고. 얘들이 점점 이게 계속 장사가 되는구나, 이게 그럼요.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구나,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점점 퍼져 나가는 아니 거예요. 언론에서 이미 차은경 판사에 대한 뭐 신상 정보를 누가 유출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는데 왜 수사가 이걸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잡아야지. 네, 잡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세력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보니까 그냥 목사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이거 그런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네네. 우리 벌써 10시 3분이야. 10시 3분이네. 마지막 한 5분만 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예. 이 최상목 아까 이야기 잠깐 하다가 그 받은 문건 얘기를 이제 하다가 헌재에서 김용현이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주 술술술 얘기를 해줬어. 기재부, 외교부, 다 줬다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다 있었다. 이 말인즉슨 이거 언급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거. 그날 밤에 뭐 했는지 그 문건 받고 뭐 했는지 그 전에 너 계엄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런 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문건 받고 뭐 했어? 최상목 그 문건 받고 F4 회의 때 거기서 뭐 얘기 뭐 했어? 그다음에 기재부로 가서 간부회의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뭐 했어? 비상 입법 기구 예산 짜라고 했어 안 했어? 간부회의에서 이거 물어봐야지 수사하고. 근데 최상목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00% 했을 것 같아. 100%야. 저는 근데 100%. 저는 이 진술이 저는 올인. 100%. 이 진술이 웃긴 게 바로 전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고 난 경고를 주기 위한 거였고 이 계엄을 내가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참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용현은 아니야 우리 내란 이후에 세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재부에만 준 건 아니지. 이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예.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진술이었다. 그 중에서 또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비상 입법 기구 관련해서 국회에 모든 돈을 끊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지어 상세하게 임금 이것도 써 있어요. 임금도 주지 말라 국회 직원들. 근데 이 12월 자기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경고형이었습니다. 이랬는데 두 가지가 웃기는 게 있지. 48시간 이내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최소한 48시간은 가겠다는 거네. 그러네. 라는 게 이틀이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국회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 매달 20일입니다. 최소한 17일 이상 가겠다는 거야. 거기에. 임금 끌려면 20일이 돼야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중간에 임금 어떻게 끊어? 월급 날이 20일인데 미리 끊어. 미리 끊어? 미리 어떻게 끊어? 계좌를 다 막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헌재에서 김용현이랑 윤석열 말 안 맞는 거 보고 더 확신했어. 지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구나.
뭐 저희가 증거들을 취재하면서 법조인들 인터뷰하고 헌법 관련해서 이제 원로들 얘기하면 그날 재판으로 판결문 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날 재판만으로도 네. 현재 재판만으로도 4차 변론으로 이미 판결문은 그리고 4차 변론에 들어갈 수 있는 주옥 같은 문장을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 둘이. 뭐 오늘 추미애 의원이 뭐 그 비화폰 관련해 가지고도 공개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올해까지 해가지고 비화폰을 7,800대를 추가 지급하는 계획을 국방부가 의결했었다. 비화폰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엊그제 보면서 이제 비화폰이라는 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뭐 280명만 넣었다, 뭐 12명만 넣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로 김용현하고도 말이 안 맞아갖고 오락가락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김용현은 뭐 4만에서 5만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뭐 몇천 명 단위로 줄였다.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랑 그러면 몇만 명 됐거든. 근데 이게 있어요. 인력을 그것밖에 안 보냈다. 그래서 실패한 그것밖에 안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게 계몽용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잘 보세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단박에 제압하는 것과 비밀을 유지하는 거는 소위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렇죠. 충돌하죠. 충돌해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한 방에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다면 비밀 유지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밀을 이걸 잘 유지를 하려면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밀 유지하려다가 압도적 무장력을 동원하지 못했고 첫 번째 저쪽에 보면 준비는 했으나 잘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무슨 선바이역 뭐 그쪽 가가지고 선관이 안 들어가고 그 편의점에 가서 김밥 네.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해버린 거죠. 머뭇거리고 집행 안 하고 총 안 쏜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근데 마치 자기들이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는데도 조금밖에 안 동원했다를 얘기를 하는 거는 바보 아니야? 기밀과 압도적 물리력 사이는 완전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점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다른 모순되는 말들이 네. 많아. 마지막으로 요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구속 기소 되고 나서 윤석열 쪽에서도 그 입장을 낸 게 윤석열이 측근들한테 심경을 전한 게 이제 채널A 보도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냈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야속하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만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사법부가 박절하다. 사법부가 박절하다. 이런 얘기인 건데, 뭐 이게 지금 뭐 윤석열의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 말씀하세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이 입장을 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실이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을 해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좌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안 하고 대통령이 무슨 사법적인 위기에 빠지거나 이럴 때 이런 정치적인 선동 메시지를 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 자체로도 그러면 차라리 가든가 이 언론 저 언론의 고위 관계자로 흘리는 거는 더 부적절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또 바뀐 거죠. 원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가 김용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군인들도 우리 명령을 안 들을 걸 뻔히 알고 그래서 그 계엄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명령 안 들을 줄 알았지만 총 들고 부시라고 했고 총 쏴서라도 문 부시라고 했고 그냥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빌드업이 오진 거죠. 그러면은 왜 난 어차피 탄핵 당할 줄 알고 당선됐다. 여기까지 가지 그래. 가는 거죠. 예. 탄핵 당할 줄 알고 당선됐다까지도. 탄핵을 전제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뭐 그런 거지. 뭐 앞으로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 나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탄핵 당하지 뭐. 난 법치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봤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나중에는 또 그 말까지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저한테 2년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딱 2년 반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하여튼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윤석열 파면
그리고 수사도 네.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도 나와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도 진짜 생방으로 돌아오니까요. 내일 저녁에도 많은 관심과 댓글, 또 시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늦은 시간까지 15,000분 가까이 봐주고 계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짜라링. 안녕.